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경제 지표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신흥국 위험자산 선호의 위축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죠. 코스닥 지수는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들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 다행히도 글로벌 증시는 모두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증시도 지난주에 하락폭을 만회할 만한 큰 상승이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IMF가 일본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뒤에 많은 경제 예측 기관들이 일본 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이 뭔지 궁금하고요. 성장률 둔화가 향후 일본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대형 태풍들이 잇따라 몰려왔는데요. 또 10월에만 태풍이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통이라든지 문화 오락 같은 쪽에 지출이 크게 줄었고요. 의류나 신발, 냉방기구 그리고 음료 소비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상기후가 3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을 연율로 0.82%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목표로 했던 2% 성장으로 돌아가려면은 전기 대비 연율로 5.8%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일기 불순에 따른 성장 하락을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3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은 플러스 0.6% 그리고 4분기에도 엔고에다가 주가 하락까지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0.2%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목표로 했던 실질 성장률 1%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슬슬 좀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 둔화가 향후 실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 달 31일 날 열리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0%대 후반으로 낮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9월부터는 1% 이하로 지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끝날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 10월에 소비세 인상의 주요 판단 자료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율을 인상 시점을 좀 늦출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회보장 예산 확보라든지 재정 건전성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임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엔화가 중장기적으로 115엔까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나면은 장단기 금리가 1%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국채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7조 6천억엔 우리나라 원화로 해서 76조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전산업 활동지수와 무역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전망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전산업 활동은 3개월 연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기 하락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그 3차 산업 활동이라든지 광공업 생산, 여기에 건설업 활동까지 악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무역 수지의 그 적자 폭이 조금 축소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9월 무역 통계는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플러스 8.8%가 예상이 되고요. 수입 금액은 플러스 3%. 그래서 무역 수지는 6,252억엔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엔 하락으로 수출 가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용 그 전자부품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다행스럽게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생산이 좀 약해지면서 석유라든지 LNG 쪽에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서 수입 수량이 좀 줄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의 그 무역 통계가 조금 좋아진다는 점은 아무래도 엔화에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에 이 니케이 평균 주가 살펴보니까요, 5%나 하락한 14,532.51엔으로 4주 연속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물론 우리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주말 미국 증시가 반등한 만큼 이번 주 일본 증시의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기업들은 아주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선이 1만 5천 엔선까지는 좀 바열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그 주가 하락 기간의 그 수급 측면에서 찾아보면 공매도 비율이 36%까지 과거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본에서는 공매도 비율이 35%에 급등한 다음에는 반대로 좀 개선되는 경향이 강했고요. 17일부터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뮤추얼 펀드의 그 절세 매도가 월말에 가까우면서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니케이 평균 주가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14배 정도가 되는데요. 1년간 가장 저평가됐기 때문에 연기금에 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IT 기업들은 짭수해 그 상반기에 천장을 치고 그의 하반기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2년 사이클에 꺾이는 계절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IT 쪽에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엔고로 인해서 소매나 음식료, 제약, 내수주 쪽으로 주도주가 조금 옮기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 때문에 그 내수주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특히 수요일 날은 니치덴산, 금요일은 환합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니치덴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좀 높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본 쪽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특히나 또 중국이 중요하죠. 이번 주 중국에서 성장률 지표와 HSBC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경기 회복의 신호를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지금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화요일 날 11시에 발표되는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전후로 2분기보다는 한 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그 수요 측면에서 성장 역할을 해왔던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둔화되고 있고요. 소비 부진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별로 보면은 9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5%로 8월 플러스 6.9%보다는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9월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8월보다는 0.2%포인트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목요일날 발표되는 HSBC의 그 10월 제조업 PMI 속보치 같은 경우에는 49.9로다가 전달보다는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 깊어지고 있고요. 또 신용 억제에 따른 기업 부도로 인해서 5월 이후에 다시 50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인민은행이요. 최대 4천억 위안을 또다시 은행을 통해서 시중에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죠. 지난달 5천억 위안 공급에 이어서 또다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인데요. 이렇게 중국 금융당국은 부작용 우려에서 화끈한 좀 대규모의 통화 정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분사하듯 이렇게 좀 쪼개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부터 18기 4중전회가 열립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 GDP가 발표되는 만큼 이번 회의 직후에 추가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리커창 총리가 생각하는 그 적정한 경제 성장 그 범위는 연간 7.2에서 7.5% 전후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7.2% 하한에 도달하면은 아무래도 금융 조절 수단을 계속 꺼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통화량을 분출하면 연말쯤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 기업에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외에도 주택농 대출 완화라든지 그리고 7조 원 규모의 그 고속철도 프로젝트 그리고 IT 통신망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계속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관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그 4중 전회에서는 아무래도 그 중국 정부가 의법치고 그러니까 당이 헌법 위에 올라서 그 부정부패 문제를 이야기 나오고 또 신용 불량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정돈 작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제 측면에서는 지방 정부의 채무 규제라든지 농촌 집단 토지의 그 거래 자유화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재정 개혁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그 호재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악재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주가 반등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세계 이목이 집중된 후광통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해외 투자 자금이 중국 증시로 유입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후광통이 시작되면은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MSCI 그 신흥국 증시에서 중국 비중이 한 7%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한 150조 정도의 그 자금이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후광통이 시작되기 전에 자금 유입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 내에서는 후광통에 대한 그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홍콩 증시 쪽이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을 보여왔다는 점,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해외 투자를 가장해서 부자들이 자금을 유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후광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이 좀 유일하다 그럽니다. 선진국들은 중국 IT 기업들이 자국 내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직접 투자를 좀 꺼리는 편이고요. 이 때문에 잘해야 앞으로 그 매년 100포인트 전후 정도, 2, 3년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별 종목을 잘 선택해서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윤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였던 사조시푸드가 화요일 고가 기준으로 7,230원을 찍고 무려 12%의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승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은 31승 30무 16패가 되셨는데요. 사조시푸드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좋은 수익률 기록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성적인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테마성 재료라든지 아니면 자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지금 지주사라는 이런 배당 매력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키워드성 테마, 중국 아니면 또 에볼라 맞죠. 그리고 게임주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맞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조시푸드는 바로 자산 가치, 거기에 대한 배당 매력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됐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곧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고 다시 한번 저점을 좀 더 맞춰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2차적인 상승이 가파르게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왜 2차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냐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상당히 깨기 힘든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포인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해결을 조금 하셔야 되고,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절대적인 지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거 수익이 한 12%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 축하드리고 따라 모으시면 수익은 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 모으시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시장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그러면 현재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비성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도 비성적으로 시장을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중앙백신이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자, 비성적이라도 시총은 높습니다. 네, 그건 무슨 말이냐?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백신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동물용 백신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동물용 백신. 자, 요즘 많이 개 키우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애완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 유일의 동물 백신에 대한 특화가 된 기업이죠. 동물 백신만 한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그 기업 자체가 지금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이런 중앙백신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 동물 백신 왜 중요한 걸까요? 최근 들어서 애완견에 대한 이런 수치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애완견에 대해서 꾸준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중앙백신에 대한 MSI, 바로 점유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기업들과는 경쟁력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경쟁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꾸준한 점유율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 혹시나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약품 같은 걸 한번 썼다 그랬을 때 그 회사께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대부분이 중앙백신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월봉상의 화면입니다. 자, 월봉상의 한번 흐름을 보시면, 자, 언제입니까? 2007년도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2009년도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 꾸준히 다시 한번 더 이런 박스권 아래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이 자리 기준, 자, 16,300원대가 상당한 지지권으로 형성될 수 있겠네요. 자, 주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자리 월봉상에 확인했던 16,300원대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 가면서 위치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물대도 상당히 두껍게 나타난다. 그렇죠? 자, 지지든 저항이든 상당히 두터운 가격권입니다. 그 가격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언제? 바로 저번 주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 밑으로는 빠지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얼마냐면 정확한 가격대는요, 이 하단 자리, 자,
예,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16,200원, 16,300원 정도 될 건데, 자, 오늘 어쩌면 16,950원이면 우리가 쉽게 한 번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가격대 밑으로는 제가 볼 때 내려오기 조금 힘든다고 판단합니다. 자, 오늘 현저가 한번 같이 볼게요. 역시 갭이 조금 뜨죠. 갭이 뜨는 것을 조금 급하게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런 모습 봤을 때 갭이 많이 뜨면 2% 이상 뜨면 쫓아가지 마세요. 그럼 2% 밑으로 뜨면 그때는 한 번쯤 공략을 해보시고, 그리고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조금 취하시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요거 중앙 백신 매수가는 시초가입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15,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중앙 백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연회 소개 좀 해주셔야죠. 네, 오늘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고요. 26일 일요일에도 오후 1시에 강연회를 하십니다. 자, 장소는요. 25일에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하고요. 26일에는요.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강연회를 여신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없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 주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송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 장 예상 좀 해주실까요? 오늘 좀 상승이 예상되나요? 네, 뭐 어쨌든 뭐 미국 증시 좋은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생각했던 것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한 1910포인트, 15포인트 전후로 해서 시작을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1900포인트 초반에 대한 지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는 1900포인트 초반에 대한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좀 기다리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도 지난주에 반등이 상당히 약했었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약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만히 되면서 서서히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체크를 좀 꾸준히 하실 가능성이 높다. 저도 외국인들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주 초반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550포인트대에서 일단은 지지력은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좀 변동성이 높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과 업종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상 업종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코스피 기준에서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산 것들 보면 또 오늘 낙폭과대했던 업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쪽 좀 유심히 보이고, 오늘은 그런 쪽에서 전체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화학이나 철강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ENS가 많이 쏟아졌던 조선업체도 좀 나올 가능성이 올라올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딱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이 좀 공통으로 산 것들은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 이런 쪽들 좀 많이 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좀 반등폭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우리 지수 좀 출발했습니다. 현재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1% 정도 갭상승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1% 전대 상승을 보여주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금요일에 좀 예상하지 못했던 하락이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이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920포인트대 전후로 해서의 지지력 확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오후장까지 상승을 더 키워나갈지 아니면 1%대에서 마무리가 될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충분히 더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수급 동향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552포인트, 553포인트 내외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121선이 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1선을 얼마 좀 안착할 수 있는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121선이 안착이 된다라면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지난주 월요일에 갭으로 좀 이탈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선물 지수를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베이시스도 좋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미결제 약점 동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늘어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미결제 약점이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미결제 약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 강도가 아직은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미결제 약정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지 여부,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같이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1070원대에서 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1070원대 이하에서 일단은 안정권을 좀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2.9원, 거의 3원 가까이 하락을 해가지고 1062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1060원대에서 안정세를 취한다라면은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고평가다 저평가를 떠나서 안정권을 보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기업이든 뭐 투자자든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060원 중후반 혹은 1070원 초반대에서의 그 안정성이 이번 주에 나오는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2% 상승한 14,822.84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랜만에 반등 흐름 나오고 있네요. 1.28%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31%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0.9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부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LG화학도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KB금융도 0.79%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 오늘 2.48%나 급등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21%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서도 악재가 있었지만 오늘은 2%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CJ오쇼핑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전망에 2.13%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GS홈쇼핑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김근혜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증권주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수 장비, 은행, 건설, IT, 기계, 화학, 유통, 전기가스, 서비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역시나 장이 좀 오르니까 증권주들이 좀 많이 오르네요. 대우증권 그리고 NH농협증권이 2% 넘는, 그리고 삼성증권, 동부증권,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유한타증권이 다 2%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대신증권, SK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증권, 유진투자증권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쪽은 역시나 자동차 부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완성차도 오늘은 좀 움직임이 좋네요. 일단 현대차가 2.7% 넘는 수준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도, 그리고 말씀드렸던 조선업종 중에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이 2% 넘는 상승폭, 그리고 S&T중공업, 화승-R&A, 서현, 임팩, 한진중공업, 대유신소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위아, 부산주공, 현대미포조선, 삼성공조, DIC 모토니,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한국항공우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아차도 역시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금융업종 중에 하나의 은행업종도 오늘 제주은행, 기업은행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건설도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는데 일단 삼부토건이 6%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산업, 동부건설, 성지건설, 계룡건설, 그리고 신한, 고려개발, 한전 KPS,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삼호, 현대건설, 금호산업, 남광토건, 한라, 두산건설, 화성산업, 태영건설 같은 종목들 전부 좀 강하게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강한 게 이제 전기전자 IT 쪽인데, 삼성 SDI가 3%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대덕 GDS, LG 디스플레이, AMP, 신성솔라에너지, 하이트론, 넥솔론, 이필름, 금호전기, 일진머티리얼, 동부하이텍, 주연테크, 대동전자, 써니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1.7%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 쪽을 좀 살펴보면요. 제조 쪽 같은 경우에는 제조 쪽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백광산업이 11%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GP, 현대 BNG 스틸, 현대 리바트, 유양 DNU, 수출포장, 경방, 금비, MH 에탄올, 신영화코르, 한국콜마 대부분의 제조업체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기계업종도 오늘은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장이 반등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미반도체, 조선선제, 한신기계, 삼성테크윈, 수산중공업, 계양전기, 신성ENG, 두산중공업, 동양기전, 두산엔진, 한라, 비스태용공조 같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중소형주를 좀 살펴보죠. 섬유의류 쪽이 좀 강합니다. 일단 섬유의류 쪽 오늘 강한데, 원풍물산, 데코애니, 그리고 신라섬유, 부산방직, 우성INC, 코데지 컴바인, 금호엔티, 아지텍 WB, 지엔코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다음이 역시나 상승폭을 좀 이어가는 모습, 그리고 SK컴즈, KINX, 이상네트워크스, 가비아, 사라민, HR, 예스24 모두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또 IT 소프트웨어 쪽도 강한데요. 역시나 오늘 좀 또 IT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일단 넥슨GT가 13% 급등, 이루원, 이스트소프트, 플레이위드, 브리지테, 디지털조선, KG모빌리언스, 지오소프트, G3BNT, Snet, 엔텔스, 투비소프트, 네오이즈게임, 다음 정보통신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주들이 오늘 IT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굉장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피는 양매수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오고 있죠. 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보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코스피 시장 최근에 외국인들 뭐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한 120억, 130억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성급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가 오후장까지 좀 확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선물 같은 경우도 아직 매수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선물의 매수 규모 강도가 좀 늘어나는 여부를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은 뭐 지난 금요일, 목요일 좀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 오늘 좀 3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매도가 늘어나지만 않는다라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라면은 일단 뭐 전기전자, 운송장비, 유통 쪽으로 좀 강하게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운송장비 쪽은 기관도 좀 같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아무래도 조금 지수가 좀 반등을 보여주면서 경기 민감주 위주로 낙폭 가대 종목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화학주는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좀 매수하고 있다는 좀 반대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 좀 착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필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이 2원 90전 하락하면서 출발하는데요. 지금 외환시장 동향, 현재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90전이 하락한 1,06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1,060원 8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60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지난 주말 뉴욕 여교외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이 하락 마감한 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강세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 경제 지표의 호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주택 착공 실적과 10월 미시간 내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최근의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고요. 글로벌 증시가 이를 반영해 상승하는 가운데 달러화는 엔화를 포함하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는 뉴욕 여교외 시장에서 장중한 때 1,066원 30전,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65원 수준까지 상승했고요. 1,065원대에서의 기술적인 저항을 받은 이후 반락하면서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개장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1,059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1,060원 80전에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 글로벌 시장의 달러 강세를 뒤늦게 반영하면서 상승할 경우 1,065원이 상승 돌파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1,065원이 상승 돌파된다면 1,070원까지도 오늘 장중에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지난 한 주 움직임을 보면 장중 한때 1,057원 40전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1,060원대 중반대까지 반등하는 등 저가 매수 세력의 힘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환율 상승의 속도가 둔화되었을 뿐 큰 그림에서의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의 해외 주변 변수들의 흐름을 볼 때 역시 큰 그림상 달러 강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달러 N이 105엔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상승 추세에서 50%가량을 되돌림한 후에 반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최고 목표 가격은 119.2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글로벌 위험 회피 현상에 따른 달러엔의 하락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과 기존의 상승 추세가 영향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달러 N을 추종하고 있는 달러 원 역시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나 유로화 등 다른 해외의 위험 통화들 역시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11일간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이는 등 달러원 상승의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시장이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110만 원을 재탈환했다는 소식이고요. 현대차 3인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인식이 확산되면서 3인방도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세텔레콤은 세종텔레콤 통신사업 인수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반등 추세로 돌아섰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10만 원을 좀 탈환은 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슈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낙폭이 과했고 전거래일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급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좀 오늘 대한민국 시장이 반발 매수가 되면서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이슈 이 부분들 그리고 중국 업체의 기술력 격차가 굉장히 좀 좁아졌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과연 경쟁적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계속 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오던 행태로서는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타개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삼성전자가 좀 돌아설 수 있는,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하는 것들이 좀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낙폭과대 때문에 좀 반등이, 역시나 전기전자하고 그러니까 IT하고 운수장비 쪽이 낙폭이 제일 좀 심했습니다. 그만큼 좀 시가총액이 컸던 부분들도 영향을 좀 받았고, 또 수출이 굉장히 좀 비중이 높은 부분도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 부진과도 좀 연계가 됐었기 때문에 IT와 운수장비가 좀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 현대차도 삼성전자와의 맥락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너무 낙폭이 과했다. 그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면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매물들이 출회됐기 때문에 이 낙폭관들을 좀 메우기 위한 어떤 반발 매수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달에 유럽 쪽의 수요가 좀 호조가 괜찮게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좀 버틸만하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동차 업종도 전기전자 업종과 마찬가지로 이 환율의 변동에 대한 민감한 부분, 그리고 너무 수출 비중이 좀 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물론 환율에 대한 이 환 리스크가 과거와는 분명히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출업체들은 이 환해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의 그 환 리스크 노출도 민감도에 비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좀 이 민감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점유율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 유럽 시장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또 하반기 신차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바닥권을 좀 찾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어닝 시즌이 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온세텔레콤인데요. 세종텔레콤 통신사업 인수 때문에 좀 상한가로 가는 모습. 온세텔레콤이 세종텔레콤의 통신사업 690억 원의 양수키로 했다라고 21일 공시를 했는데, 이 유선통신 사업 분야 확대를 통한 사업 기반의 강화, 그리고 시너지 창출 통한 경영 실적 자체의 개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통신 인프라의 확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종텔레콤의 통신 사업을 온세텔레콤이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좀 밝혔죠. 일단 인수를 하면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 이제 큰 양봉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온세텔레콤이 세종텔레콤의 통신 사업을 인수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키워가고 어떤 식의 실적 반영이 되는지는 분명히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분명히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많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세종텔레콤 통신 사업을 인수하는 게 효과가 나올지 그 부분을 좀 조심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중국 ESS 허페이성 낙점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는 3분기 후 실적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샘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 SDI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중국 허페이 첨단 기술 개발 발전국 구에다가 ESS 공장을 건설한다, 진출한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합작사가 썬그로우사하고 허페이시 정부하고 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썬그로우사는 태양광 시장, 또 인버터 시장에서 세계에서 2위 업체고요. 중국에서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ESS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성장성은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 이렇게 좀 큰 국가에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중국이 이 시장이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을 한다는 부분들, 또 세계에서도 규모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업체랑 같이 합작을 한다는 부분들은 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뭐 당장 매출로 어떤 영업이익을 급격히 늘리는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하고 ESS 시장에 대해서의 성장성을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입니다만은 반등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뉴스만 가지고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11만 5, 6천 원 정도면은 조금 끝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엔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확인이 안 된다라면은 기술적 반등 이후에 좀 횡보하는 모습을 띌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NFC, NF3, 삼불화 지수라고 그러죠. 삼불화 지수 가격대가 서서히 좀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치킨 게임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뭐 이번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OCI 머티리얼즈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매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 578억 정도 매출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5억 7천만 원, 당기순이익 53억 흑자를 보여줄 정도로 급격히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한 4에서 5% 정도 강세를 띠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 자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폭은 크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안착이 된다라면은 다시금 한 5만 4, 5천 원대까지 반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5만 원 여부 안착 확인하면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샘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급등세를 띠고 있는데요. 258억 정도 잠정 영업이익을 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3,100억 정도, 3,170억 정도 매출을 보여줬는데, 매출이 한 70%,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한 80%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띠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3분기 때가 아무래도 비수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4분기 때 좋은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실적 좋은 뉴스가 쉽게 안 나온 상황에서 약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는 것들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고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치고 올라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12만 원 정도, 12만 5천 원 정도가 안착이 되면서 이 자리가 돌파가 되는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조금은 먼저 진입하기보다는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12만 5천 정도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하게 한 14, 5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텔신라입니다. 그동안 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었죠.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코롱생명과학은 3분기 어닝 쇼크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넥슨GT는 서든어택 M 출시 임박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죠. 대형주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낙폭이 워낙 단기간에 과했고 뭐 시장이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저평가됐다. 각종 뭐 규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컸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반영이 됐다 주가에 이런 인식이 좀 팽배했었고요. 뭐 2015년도부터 이제 면세와 호텔 사업 확대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래서 오히려 좀 빠진 거를 이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제 싱가포르 창의항공 시작으로 이제 호텔신라가 해외 쪽에 면세점 진출 가속화 그리고 동남아 지역 시내 면세점 추진 11월에 또 마카오 공항 면세점 입점 비즈니스 호텔 진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엮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근데 밸류에이션이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지금 현재 수준도 높고 12개월 포워드로 했을 때 한 24배 좀 가까이 되는데 PBR이 5배가 좀 넘고요. 이제 과연 숫자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PER이나 이 PBR 숫자가 좀 바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좀 많이 빠진 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과 비슷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데 매수 권역으로 좀 사용하자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 뭐 사야 된다, 빨리빨리 사자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지금 일단 기술적 반등 이후 그리고 뭐 실적이 좀 이제 어닝 시즌 돌아서면서 어닝 시즌 좀 보고 향후에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외국인들이 또 굉장히 좀 매물들을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걸리고요. 그래서 이 매수 타이밍을 좀 잡기에는 약간 좀 신중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이 3분기 어닝 쇼크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3분기에 실적들이 안 좋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 개별 기준으로 3분기 OP 마진이 7억 4,1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 85.8% 정도 마이너스 됐고요. 같은 기간에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81억 9,400만 원, 17.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도 급감했고요. 그래서 이 코롱생명과학이 왜 이렇게 됐냐? 주력 사업인 의학 사업에서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마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 의학 사업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수출 쪽에서 그러니까 일본 쪽의 엑스포트에서 이 엔화 약세 심화로 실적이 악화됐다. 보통 이제 코롱생명과학 같이 원료 의약품 업체들 그리고 일본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엔화 연동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타격이었다는데 중요한 게 이제 엔화의 흐름이죠. 만약에 엔화가 다시 한번 좀 약세가 나오고 또 일본 뭐 BOJ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또 쏟아내고 이러면 이런 종목들은 또 한 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지금 19배 그리고 12개월 포워드로 21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약품 업체들이 20배에서 25배 많이 받으면 30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찼다 이거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20배가 넘는 수준의 이 종목들에게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이 부분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쳤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바닥을 좀 잡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직전 저점이 44,500원. 저는 5만 원이 깨지면 기회는 있다. 근데
5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넥슨 GT인데요. 넥슨 GT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신고가를 작성을 했네요. 이 서든어택 게임이 모바일로 출시된다. 역시 카카오를 플랫폼으로 해서 이 기대감인데 이 넥슨 GT가 개발한 서든어택 M 듀얼 리그 4 카카오가 21일 출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사전 진행 중인 예약 이벤트 신청자 수도 굉장히 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이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에서 카툰 렌더링 방식에 굉장히 좀 밝고 경쾌한 그래픽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최대 6명이 실시간으로 벌일 수 있는 3대3 대전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타격감도 좋다고 하는데 서든어택이 사실은 PC방에서 굉장히 좀 많이 하죠.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FPS 게임 중에는 뭐 굉장히 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모바일이 되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모바일 게임인데 3대3 대전 모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흥행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수준에서 뭐 넥슨 GT를 공략할 수는 없는 가격대인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실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조금 주가 낙폭이 과했다는 평가에 반발 매수세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주인데요. 신규 수주 회복 평가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물인터넷주는요. ITU 회의 개막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2%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동안 실적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폰 6에 대한 패널 불량에 대한 루머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에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LCD TV라든지 UHD TV 뭐 글라스를 포함한 핵심 부품 공급 같은 경우가 여전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2015년, 2016년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매출도 한 6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4,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좀 큰 폭을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매물이 좀 쌓여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술적 반등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이 좀 마무리돼야지 그 다음부터 추세 전환 여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한 32,000원 정도, 31,500원, 32,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시고요.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하고 좀 더 보유하실지 아니면 그때 가서 신규 매수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선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 현대중공업이 2%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한 3%대 강세를 띠고 있는데 뭐 3분기 수주 기대감, 뭐 올해 수주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수주 기대감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뭐 지난 2월 달에도 나왔었고 5월 달에도 나왔었고 뭐 몇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건설 회사들의 흐름을 좀 본다라면은 최소한 조선사들 어떤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다 털어내려면은 내년 상반기 혹은 여름까지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사물인터넷주가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부산에서 ITO 회의도 하고 있고요. 뭐 휴대폰, 가전제품, 생활 속 사물 네트워크를 뭐 어떻게 뭐 회의가 나오겠죠.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채택이 됐나요 안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효성 ITX도 한 4%대, NTS도 4%대, MDS테크도 뭐
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어떤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한 기대감을 올라오고 있다가 3월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이 뭐 꺾인 지 한참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로 올라오는 것은 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상승이라 생각하시고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 테마는 테마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3월 인터넷 테마는 조금 흐름이 좀 지났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국제유가 반등 감안 시에 단기 저점 통과가 진행 중이다. 배당주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금일 저점 확인이 될 듯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사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좀 전략의 연속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이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 특히나 실적 우량 종목들, 가는 놈이 계속 간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다 대부분 수익 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종목들 홀딩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매도 차익 실현도 분할로 차익 실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반등하는 게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반등은 의미가 없고 반등을 할 때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빠른가, 반등의 속도를 좀 느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바운딩 폭이 오늘 큰 종목들 위주로 따로 메모를 해두시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LG화학 실적 발표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대형주들 어닝 시즌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앞으로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해외 시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미국도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계속해서 걸리고 있죠. 네, 금리 인상하면은 난리 나죠. 정부 파탄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연내 힘들다고 보고요. 또 BOJ 총재 같은 경우에는 2%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완화 정책을 계속하겠다. 따라서 공적 연금 펀드를 주식 비중을 25%로 확대할 거다. 그리고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327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돈잔치는 지금 계속 되고 있다. 예,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바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해보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가 1920선을 강하게 회복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바로 이 1920선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코스닥 550선 코스닥은 그때 당시 540선 이제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540선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 553포인트까지의 빠른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금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1920선, 550선 이게 지지가 되느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들어 올리는 것이 그러면 지금 기술적 반등이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 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주말에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강연회에서 동부증권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에서도 했었는데 그 강연에서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죠? 앞으로 펼쳐질 시장은 이러이러한 시장이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자, 지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그 강연회에서 드렸던 얘기들이 얼마나 지금 적절했던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김남주라는 여배우가 콘덴싱 보일러를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온도 조절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도 인터넷이 돼야 되지만 보일러도 인터넷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다 인터넷, 즉 인터넷 연결 기기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다시 IPv4에 대한 얘기들 다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얘기 드렸었죠. 그죠?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사물 인터넷. 효성 ITX 지금 7%대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고. Snet 8%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조금 빠지면 불안해하고 조금 들어 올리면 막 또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모아가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왜 모아가야 되는지, 왜 계속 사모아가야 되는지. 즉 이게 명확히 갈 시장이라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면 이걸 계속 모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떨어지는 게 오늘 뭐 몇 프로, 오늘 7% 오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얼마만큼 끌고 갔을 때 내 계좌의 수익률을 얼마만큼 높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해 이 종목에 투자를 해서 이 다음 섹터를 준비해 가면서 이걸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수익률을 맞춰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해 70%, 80%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집중 투자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섹터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단기로 들어가 3%, 2% 묶고 또 단기로 들어가고 3% 손절하고 5% 손절하고 이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포지션을 얼마만큼 내가 수익률을 거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꼭 좀 참고를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도 가족분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어요. 오후에도 자, 인내가 중요하다. 지금은 인내를 하셔야 되는 시기고 자, 그리고 나서 금요일 오후에도 또 그 얘기를 드렸죠. 그죠?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고 유럽이 반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주말 보내시라고. 그런 문자까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또 강한 반등세가 오죠. 자, 떨어지니까 뭐 어디까지 떨어지냐 안 해. 말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죽을 시장은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다고 추세를 꺾었느냐? 아니에요. 근데도 시장이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자, 이건 너무 우리가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결과적으로 긴 안목에서의 장기적 관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마다 제가 하는 게 있죠. 뭐 말은 무색해졌습니다. 3,000포인트 무색해졌지만 제가 이걸 왜 자꾸 짚어드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짚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뭐 이걸 뭐 여러 번 사과드렸으니까 다시 사과드리진 않겠습니다. 그죠? 자본 중심의 시장 원리예요. 결국은 돈으로 밀어붙이는 장입니다. 자, 이 시장을 최근에 가장 강하게 들었던 게 누굽니까? 2100포인트까지 강하게 들어 올렸던 주체가 누구예요? 외국인이죠. 그죠? 지금 이 시장을 또 강하게 밑으로 밀어붙인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입니다. 결국은 외국인의 손에 의해서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에 의해서 현물 시장만 들었다 놨다 또다시 들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짤짤이판입니다. 결국은. 그죠?
대한민국 시장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 외국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짤짤판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대한민국 금융당국에서 한국형 토빈세를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단기적 외국계의 한머니 자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돼요. 그들이 그냥 돈 벌어가게 놔두면 안 되죠. 그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자꾸 환율을 이용하고 환차익 그리고 주식 시세를 이용한 이런 한머니성 자금들이 들었다 놨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루속히 좀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을 해서 이런 장기적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자본 중심의 시장 원리입니다. 외국인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들었다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뺐습니다. 그죠? 다시 그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면 들 수밖에 없는. 그 결국은 외국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기관들은 외국인 눈치 보고 있고, 그죠? 개인들도 따라다니고. 결국은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 시장은 그렇게 우려 섞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즉 우리가 쓸데없는 근거 없는 낙관론도 위험하지만요. 쓸데없는 비관론도 더더욱 위험하다는 걸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글로벌 경제 체제로 공조 체제로 들어갔어요. 그죠? 더 이상 양적 완화 축소라든가 그다음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매파 의원들조차도 쑥 들어갔습니다. 왜? 유럽에 대한 부분들. 자, 이것은 결국은 또다시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적으로 경기 부양 쪽으로 이어갈 하나의 모멘텀, 즉 명분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G2국가 미국하고 중국인데 중국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신문이 나왔죠. 그 신문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좀 많이 보세요.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중국이 또 위안화를 4천만 위안인가 그 위안화를 푼다는 또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위안화를 계속 푼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경기 부양이 뚜렷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금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들이 나오죠. 좋든 안 좋든 실적 발표가 나와버리면 불확실성이 확실성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증시가 싫어하는 요인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은 다시 강하게 또 반등,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920선은 확실히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벌써 1924포인트입니다. 얘기하는 동안. 그리고 코스닥은 553포인트를.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강하게 들어올리는 섹터가 어디냐? 그거를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강하게 들어올리는 섹터가 지금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나올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대형 IT 쪽에 삼성전자나 이런 게 실적이 좋아서 지금 2%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실적이 좋아라기보다는 실적의 불확실성이 거칠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상승 좀 강한 상승장을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이어지리라 보여지고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뭐 이미 갭을 이만큼 띄었어요. 따라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요일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체리 피킹 하듯이 좀 모아갔으면 오히려 금일 같은 장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죠?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자, 저는 내일 간다 확 간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재 1924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좀 더 상승폭을 키운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도 553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